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에서 신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미국 범용 반도체도 대중국 규제를 추진한다. 한국 장비 수출 타격 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보면 상당히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중 반도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 기술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파장이 주목된다. 범용 반도체는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 중인 품목이어서 미국발 규제가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옛날에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하면 약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배제됐다. 아니면 뭐 하이닉스에서 배제됐다. 이런 걸로 약간 이 매출처가 다변화되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갑을 관계에서 갑에 너무 종속되는 을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중국 쪽으로 꽤 많은 장비들이 매출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저 회사는 삼성전자에는 못 들어가 뭐 이런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장비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런 기업의 매출에 보면 그동안에 매출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성장해냈지 보면 또 중국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장비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도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어떤 내용인지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자국 첨단 반도체와 장비 수출 통제 규제를 시작한 데에 이어서 범용 반도체 장비로 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네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성숙, 레거시 공정으로 제작된 반도체 제품을 중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 미국과 유럽, EU 정부가 추가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EUV 노광 장비 등을 통제하자 성숙 공정, 즉 범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을 입도 선매하듯 대거 사들였었네요. 이 대신 잇몸으로 미국의 제재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은 중국에 EUV를 팔지 못했지만 심자외선 DUV 장비를 통해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경우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한 것인데 범용 반도체는 10나노 미만의 최첨단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가전 등은 물론 미사일하고 레이더 등 군사용 무기에도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산업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을 한다고 합니다. 국제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세미에 따르면 중국은 2026년까지 200mm 그리고 300mm 웨이퍼를 사용하는 26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주 지역 16개 팹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미국과 EU는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되고요. 문제는 범용 반도체, 즉 성숙 공정에 대한 추가 규제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보다 직접적이면서
더 큰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한 제품들은 주로 정착 공정의 부가 기능을 더하거나 열 제어, 계측 검사, 세정 세척 등을 하는 장비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한 제품들은 주로 증착 공정의 부가 기능을 더하거나 열 제어와 계측 검사, 세정, 세척 등을 하는 장비. 최첨단 공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범용 제품들이어서 그동안 미국 규제 밖에 있었다 때문에 미국이 성숙 공정까지 규제를 확대하게 되면 사정권 안에 들어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장비 수출은 이미 대중국 규제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청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국내 반도체 장비 규모는 13억 7천만 달러 수준으로 2021년 대비 40% 축소됐네요.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미래 산업 주도를 위한 핵심 기술 확보 성격으로 단기간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양국 규제가 우리 산업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대역 폭 메모리 HBM과 같이 세계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초격차 기술을 중심으로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검사 장비 요 부분에 읽다가 어제 댓글에 어떤 분이 목 디스크를 한번 꼭 검사해 보세요 하셔가지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요. 네, 허리가 한 7, 8년 전 2014, 13, 12 이때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저는 보통 이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갔을 때도 한 100m를 못 걸어갔습니다. 걷다가 쭈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야 되고 그 척추 협착증 증세에 보면 그런 증상을 많이 얘기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서 참 쯧쯧쯧 하시면서 아직까지 40대 초반 나이에 그게 뭐냐 이러셨었는데 요즘은 허리병이 싹 없어졌는데요. 허리병이 왜 없어졌을까? 두 가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그때는 주말마다 이제 골프를 무지 치러 다녔었고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1년에 골프를 거의 주말에 토일 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골프가 이 한쪽으로 이렇게 힘을 쓰다 보니까 허리에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무릎에도 그죠? 왼쪽 무릎을 딱 잡아줘야 되고 이나 꼬는 그런 여러 가지 동작이 있어서 그리고 보통 운동을 할 때 몸을 충분히 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몸을 안 풀고 운동을 하면 웬만한 운동이 다 위험해지는데요. 그것 때문이지. 아들이 축구 선수 되고 싶다고 하고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이 이제 조기 축구를 들어가면서 그게 딱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 축구하러 갔을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골키퍼를 서면서도 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어요. 쭈그려 앉고 있다가 공 오면 좀 일어났다가 그 정도로 이제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또 그때는 드로잉을 못했어요. 드로잉을 어깨 여기 50견이 와가지고 그런데 축구하면서 한 3년, 4년, 5년 지나면서 허리병 50견 다 없어졌습니다. 허리에 이제 근육이 딱 생겼고요. 그리고 어깨도 다 정상화돼 가지고 그게 골프를 그만두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축구하면서 허리 근육이 다시 발달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목은 현재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괜찮은데 평소에 자세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앉아 있는 자세 이런 걸 좀 바르게 거북목 안 되도록 그런 거는 좀 신경 쓰고 혹시 어떤 증상을 보시고 의사분이
박전무 목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걱정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건강검진은 이제 조만간에 해야 되니까요. 할 때 꼭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얘기하다가 말이 많이 샜습니다. 그다음 기사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정제마진 연중 최고치에 근접 정유업계 상저하고 기대라고 돼 있거든요. 한 2주 전인가 하나증권의 그 윤재성 애널리스트라고 그쪽 화학 정유 베스트 애널리스트인데 그때 SK 에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제 마진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매수콜이 나왔었는데 정제 마진이 다시 많이 올라왔나 봅니다. 상반기 실적 부진에 시달린 정유 업계가 정제 마진 회복이라는 대형 호재를 만났다. 예전에도 이제 뭐 차화정 장세도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작년까지 보면 경유가 휘발유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됐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유 업계가 완전히 노났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SK 이노베이션이죠. 이노베이션 하고 뭐 S-오일 등등 그런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이 정제 마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지난달 넷째 주 기준 배럴당 8.9달러를 기록했네요. 정제 마진은 이제 원유와 석유 제품 가격의 차이로 통상 배럴당 4달러를 정유사의 손익분기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외워놓으시면 좋죠. 정제 마진은 7월 첫째 주에 4.4달러를 시작해서 거의 BEP까지 떨어졌었네요. 마지막 주까지 지금 2배 이상 상승을 했네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정제 마진이 급등하죠? 이는 지난 2월 첫째 주 9.2달러 이후 최고치인데 실시간 기준으로 12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중 최고치에 수차례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정제 마진의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고요. 하이투자증권은 유럽은 폭염으로 인한 라인강 수위 하락으로 정제품 운송 차질이 발생하고 바지선 운임 또한 대폭 상승하며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폭염이 단기 내에 종료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님을 감안하면 유럽 내 재고 타이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미국의 6월 예상치 못한 정제설비 가동 중단으로 등 경유 재고가 10년 내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공급 충격에 취약하다면서 무더위와 낮은 재고의 원인으로 글로벌 휘발유 가격 또한 크게 상승 중으로 당분간 정제 마진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석유 사업 시황 악화로 실적 부진을 겪은 정유 업계에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지난 2분기에 매출액 18조 7,200억 원에서 영업 손실을 1,000억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석유 사업에서만 약 4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6,86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S-오일도 이 기간 영업이익이 364억 원에 그쳤고요. 정유사업 부문에서 2,921억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네요. HD 현대오일뱅크도 2분기에 정유사업에서 96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요. 3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데 그쳤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제 마진의 상승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국제 유가도 80달러를 넘어섰다면서 하반기 석유사업 부문 실적은 상반기와 비교해서 크게 개선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제 유가. 이 정유 업체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정제 마진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제를 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석유를 수입을 하는데 석 달 전에 계약을 해서 유조선을 통해서 들여오는 그 기름이 한 달 반, 두 달 지났더니 80불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더니 그 사이에 유가가 60불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니까 또 40불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엄청난 재고 평가 손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재고 자산이라고 하면 물건을 다 만들어 놓은 이 완공품, 완성품만 재고라고 안 그러고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들인 원재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재료를 갖고 중간에 만들고 있는 중간재가 아니라 뭐죠? 중간 완성품. 그 용어가 있는데, 예, 그런 것까지 다 재고로 잡힙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기름 유가가 떨어지면 재고 평가손이 발생하고요.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왔었죠. 유가가 폭락했으니까. 반면에 그 이후로 40불, 60불, 80불 그러면서 130불까지 작년 갔었잖아요. 전쟁이 있고 그 다음 달 3월 7일 정도에 유가가 130불 갔을 때 그러면서 작년에는 정제 마진도 올라가고 재고 평가 이익도 막대하게 나오면서 정유사들의 주가가 완전히 하늘로 날아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엑슨모빌 같은 회사도 재작년에 S&P 500인가 어딘가에서 다우인가에서 탈락됐었죠. 다우에서 아마 탈락된 것 같은데, 그런 수모를 겪고도 작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갔습니다. 예. 그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무역 수지 2개월 연속 흑자, 하반기 반등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제가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1150원을 깰 수가 있고, 저는 내심 1050원까지도 간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떻게 수출이나 경제 동향에 따라서 물론 그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두 달째 무역 수지 흑자가 났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아직까지도 안 좋은데도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는데, 내년에 반도체 수출이 다시 많이 살아났을 때 도대체 얼마나 큰 무역 수지 흑자가 날까? 그러면 그럴수록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대비 수출 규모는 줄었지만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지난달 무역 수지가 16억 3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7월과 비교해서는 16.5% 감소한 503억 달러 정도 기록했고요. 반도체 업황 부진과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제품 석유화학 단가 하락, 지난해 7월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 대한 또 역기저 효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수출이 602억 달러였었군요. 하지만 유가 하락 등에 따라 원유가 마이너스 46%, 가스가 마이너스 51%, 석탄이 마이너스 46% 등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47%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갔고요. 7월 수입은 지난해보다 25.4% 하락한 487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네요. 에너지 위의 품목 수입도 단가 하락 등 외부 영향에 따라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이 중요하죠.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여전히 자동차가 15% 성장이고요. 일반 기계도 3%, 가전도 3%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이 59억 달러, 이것은 역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51억 3천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섰네요. 미국, 유럽 등에서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수요가 늘면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굳혔고요. 이 외에 일반 기계는 글로벌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율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마이너스 34%,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42%, 석유 화학도 마이너스 25%, 철강이 마이너스 10% 등은 단가 하락 탓에 수출의 감소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흑자 기조 유지는 자동차, 일반 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반도체 등이 점진적 회복세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 정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월별 무역 수지 요 표가 잘 나와 있네요. 근데 월별 무역 수지에서 맞네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뭐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뭐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작년 3월부터 이번 5월까지 14개월 맞네요.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 1월 달에 마이너스 125억 달러 적자가 나면서 이때도 뭐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쭉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1억 불, 지난달에는 16억 불 무역 수지가 흑자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끔 제가 뭐 시황 설명에서 말씀드리는데 원달러 환율 추이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추이하고 잘 보시면 원화가 강세로 가는 동안에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요. 원화가 약세가 되면 또 시장이 약해지고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1270원, 80원 아직까지 환율이 높게 유지돼줘서 되게 고마운 것 같고요. 환율 때문에 수출이 좀 부진해도 그죠? 들어오는 달러를 원화로 전환시키면 금액이 커지니까요. 그렇게 수출 기업들에게는 높은 환율이 또 도움을 주는데 이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상승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에 첫 여름 휴가, 6월 온라인 여행, 교통 소비 30%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기가 나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도대체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이 그러고 보니까 엔데믹 이후에 첫 여름 휴가긴 하네요. 어디다 돈을 쓰는지 보겠습니다. 6월 온라인 여행, 교통 소비가 30% 올랐다라고 돼 있고요. 30% 이상 증가하면서 2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8조 4,2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7.7% 증가했네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코로나 기간 때도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상품, 굿즈에 대한 소비가 늘었다면 작년 말부터는 미국의 ISM 제조업 서비스
지표가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겠죠.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를 했네요. 여행, 교통 서비스가. 총 한 2조 정도 썼는데 작년 1년 대비해서 한 5천억 늘었습니다. 월별 여행 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 5월 2조 1233억 원을 기록한 후 다시 한번 2조 원 돌파에 근접을 했고요. 여행 교통 서비스는 항공권이나 철도 숙박업체 등에 대한 소비인데 항공권이 포함되고 철도,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부산을 2번이나 갔다 왔네요. 하나는 설명회 때문에 갔다 오고 하나는 또 집안에 좀 회사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었는데 철도, 숙박 모두가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11일 엔데믹을 선언한 후 코로나 이후 잠재됐던 여행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온라인 음식료품 거래액은 2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8% 늘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네요. 저도 온라인 쇼핑에서 뭐가 제일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할까 봤는데 음식료 엄청 이제 요즘 배달 많이 시키니까요. 이 쿠폰 서비스의 거래액은 7,340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46.7%나 급증했네요. 이 쿠폰 서비스가 뭐죠? 여름철 아이스커피, 그리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가벼운 선물을 이 쿠폰으로 주는 트렌드가 확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배달 등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조 1,3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고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배달 음식 서비스가 두 번째 큰 비중이네요. 결국은 다 먹는 거다, 그죠? 2022년 7월부터 4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 이후 지난 5월 플러스로 전환한 추세가 6월까지 이어졌고, 배달업체들이 진행한 무료 배달 쿠폰 증정 등 할인 행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온라인 쇼핑 중에서 모바일 거래액은 13조 4,400억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5% 정도 증가했고, 총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3%로 1.3%포인트 감소를 했네요. 모바일 거래액 비중인 가장 높은 분야는 음식 서비스로 98.3%, 아동 유아용품이 81%, 애완용품도 80.7% 순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 취급 상품 범위별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종합몰은 6.4% 증가한 11조 2천억, 전문몰은 9.8% 증가한 7조 1,500억, 운영 형태별 거래액은 온라인몰이 6.8% 증가한 13조 9,359억, 온오프라인 병행몰은 10.7% 증가한 4조 5천억 정도 기록했다네요. 한편 지난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55조 4,500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엔데믹 선언이 이루어진 후 여행, 교통 서비스 37.3%, 음식료품 13%, 이쿠폰 서비스 40.6% 등에서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2분기 해외 직접 구매량은 1조 6,350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해외 직구도 25.6%나 증가했네요. 반면에 해외 직접 판매량은 4,500억 원으로 10.3%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생각이 몇 가지 떠오르죠. 3년 전에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전자상거래.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데 결국은 뭐 그냥 네이버만 보더라도 네이버가 전자상거래 우리나라 거의 지금 1등이죠. 1등에다가 네이버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미국의 포시마크도 인수하고 포시마크도 다 뭐 온라인 거래니까요. 그랬을 때 위축되고 있느냐 오히려 늘어나고 있느냐. 상품 가격 자체가 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다 늘어났고 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무슨 대체제가 아직까지 강력한 뭐 대체제가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물론 경쟁자들이 여러 탄생해서 혈투를 벌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 1등, 세계 1등 업체는 오히려 더 뭐 견고하게 밑에서 3, 4, 5등 싸움에서 오히려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전자상거래 뭐 25%, 7%, 뭐 40 몇 프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 보면 네. 전자상거래가 엔데믹 이후에 위축이 되면서 많이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은 좀 지나친 우려감이다라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팹리스와 협력을 강화. 삼성의 파운드리 내년 MPW 늘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PW 늘린다. 이 MPW가 뭘까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의 이니셜을 따서 MPW라고 하네요. 근데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는 또 뭔지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 MPW 제공 횟수를 32회로 확정을 했다는데 올해 대비 10% 늘어난 것이며 당초 연말에 공개했던 MPW 일정도 이례적으로 앞당겨 확정을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팹리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네요. 삼성전자는 2024년 MPW 계획을 최근 협력사에다가 공유했답니다. 내년 12인치 18회, 8인치는 14회로 총 32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고 29회를 계획한 올해보다 횟수로는 3회, 비율로는 한 10% 증가한 규모이고요.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지난달 4일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내년 MPW를 10%가량 늘릴 것이라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인치에서는 8나노 공정이 새롭게 추가됐고요. 8인치에서는 90나노 BCD 공정이 2회 늘었습니다. BCD 공정은 전력 반도체 그리고 모터 구동 칩, LED 구동 칩 등에 많이 쓰인다네요. MPW는 한 장의 웨이퍼에 이제 설명이 나오네. 한 장의 웨이퍼에 다양한 반도체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뜻한다. 한 장의 반도체에 그냥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다양한 반도체 시제품을 제작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름이 멀티네요. 멀티. 파운드리 회사가 MPW 라인을 마련을 해주면 팹리스가 사전 신청을 해서 설계 결과물을 시제작하는 서비스 일종이네요. 반도체 칩 성능과 양산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시제품 제작이 필수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 여러 반도체를 동시에 만들어 볼 수 있는 MPW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팹리스 기업 입장에서는 MPW가 늘어날수록 반도체를 상용화하는데 유리하네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MPW를 증량한 건 이 같은 팹리스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MPW 수요 증가에 적극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가 많아야 파운드리 가동도 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도 팹리스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각적인 팹리스 지원으로 파운드리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이런 기사를 쭉 계속 읽다 보면 그 TSMC를 좀 팔아가지고 삼성전자의 비중을 높여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7월 MPW 일정을 공개한 것도 주목이 되는데 파운드리 회사는 통상 연말에 MPW 일정을 통보하며 삼성전자 역시 10월에서 11월에 일정을 공유했다네요. 한 분기 가까이 일정 공개를 앞당긴 건 팹리스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읽히는데 사전에 MPW 일정을 공유하면 팹리스가 제품 개발 계획을 일찍 수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칩 개발 일정을 앞당겨 확정할 수 있어 적시에 칩을 출시하고 시장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삼성전자는 2018년 첫 MPW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 22년 반도체 생산 병목 현상으로 MPW 서비스를 일시 축소했지만 이후 지속 늘려가고 있다네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해서 MPW 과제별 기술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024년 일정은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죠? 요즘은 뭐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서 신문 기사를 공짜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기사가 담고 있는 엄청난 정보 가치를 보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 공짜 점심을 거저 얻어먹는 느낌. 네, 참 감사합니다. 5개의 기사가 다 했네요. 마지막 기사는 블록체인 칼럼입니다. 리플 승소와 향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쪽 가상화폐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그쪽을 외면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그쪽 시장도 계속 커지는 시장이고 뭔가 거대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 이런 칼럼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리플이 승소했다고 하는 부분하고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칼럼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 블록체인 책임 교수님이 쓰신 칼럼이네요.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